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고용 둔화 등을 감안해서 기준금리를 3번 연속 인하했습니다. 미국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제 한미 금리 차는 1.25%포인트로 크게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환율과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고환율발 물가 불안까지 고개를 들면서 내년에는 금리를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한나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인하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가 1.25%포인트까지 좁혀지면서 달러원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압박은 다소 줄었습니다. 다만 환율이 진정될지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최근 환율 상승이 금리 차 때문이 아닌 해외 주식 투자의 증가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 고공행진으로 지난달 수입 물가는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료품과 도시가스비, 난방비 등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 상승 거래 비중이 대부분 지역은 보합권인 가운데 서울은 증가하면서 부동산 안정세 판단을 어렵게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조가 사실상 끝났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환율이나 부동산 가격 이런 걸 고려하면은 내년 초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아주 급등한다든지 부동산 가격이 또 크게 오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 1월 15일 열릴 새해 첫 금통위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금리 셈법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결국은 사흘째 약세를 이어가며 4,11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주가가 과열됐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는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최은하 기자. 네, 최은하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코스피 변동성이 커졌죠? 네, 코스피는 기관이 7,700억 원 팔아치우면서 0.59% 내린 4,110.6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향후 금리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에 대해 경제를 부양하지도 경제에 부담을 주지도 않는 중립금리라고 발언하면서 주요 외신은 내년 5월 파월 의장 퇴임시까지 금리 인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이 어제 동해상공에서 B-52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공동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도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여기에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등 4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친 내만여의 날도 약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던 이 반도체주들이 크게 떨어졌죠. 네, SK 하이닉스는 3.75% 빠졌고 SK 스퀘어도 5% 넘게 급락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오라클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놓은 점도 반도체와 AI 관련주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주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는 2%대 내렸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모두 3%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보합권에 머무르며 930대 중반에 마감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동아시아 지정학적 긴장감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며 2원 60전 올라 1,47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채무자가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해서 담보로 잡혔던 부동산이 경매 시장으로 나오는 사례가 최근 2년 동안 부쩍 늘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했던 일명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경매 물건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말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를 위해 대출 금리를 더 올리고 있어서 당분간은 고금리 고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최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21년 이곳 한 개 호실을 담보로 대출을 내어준 S저축은행이 올해 초 임의경매 개시를 신청하면서 지난 10월부터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임의경매는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를 기반으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담보를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올해 11월까지 임의경매 개시가 결정된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이 45,3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해 2배 급증했습니다. 일명 영끌족들이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저금리 시점과 부동산 불장 분위기가 맞물렸을 당시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지만 이후 5% 수준의 높은 대출 금리가 이어지면서 빚 부담이 가중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외곽 지역 아파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당시에는 서울 전역이 이제 그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시기다 보니까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몰렸었는데 지금은 변동금리로 바뀌면서 이런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그런 매물들이 10.15 규제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집을 처분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도 한몫했습니다. 4대 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해 한 달 사이 주담대 혼합형 금리 하단을 0.43%포인트 추가로 올리면서 영끌족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주회사 지분 규정을 완화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성장률 1.8% 이상을 목표로 잡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최근 재계에서 금산분리 완화 요구가 있었는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첨단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측면. 현재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 즉 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율 100%를 보유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이를 50% 이상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다만 지방투자 연계와 공정위 심사 승인을 전제로 합니다. 정부가 또 이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해서 확장 재정 기조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죠. 네, 이 대통령이 내년과 후년에도 확장 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그렇다고 동의하며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성장률 목표를 1.8%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국가 전략 분야 단기 투자를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도 알렸습니다. 국유재산의 가치 재고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부 중에서요. 국유재산이 한 1,300조가 넘습니다. 국유재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은 1%만 하도 1.3천억 정도가 수익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한미 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인영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기업들마다 현금 확보에 저마다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는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 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자금 조달 방안의 확보가 대규모 투자금 마련 대안으로 거론되는 건데 하지만 특정 기업에 한정된 특혜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까지 19조 원 넘는 잉여 현금 흐름을 쌓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14조 원으로 증가율만 놓고 보면 삼성의 3배가 넘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현금 창출력이 좋아진 영향이 컸습니다. 고가는 넉넉해졌지만 쓸 곳도 많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지만 자체 보유 자금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기업들이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의 자금을 조달을 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금 다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한 제도를 조정을 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금만 해도 600조 원이 필요한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완화해 하이닉스 같은 손자회사도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주자는 게 핵심입니다. 재벌 기업들의 어떤 확장이라는 것보다는 산업 육성 차원에서 좀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다만 실질적인 수혜 기업이 SK 하이닉스로 한정적이란 점에서 특혜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첨단 전략산업 육성이란 국가적 과제와 함께 금산분리 규제 원칙 사이에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금산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하기로 한 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첨단 전략산업 지원의 혜택이 SK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사인 이 삼성전자는 이번 정부 정책으로 뭘 얻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박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쏟아붓는 돈은 1,000조 원 규모입니다. 삼성전자 투자 규모는 360조 원으로 SK하이닉스 600조 원보다 적지만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반도체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인데 폭발적인 AI 수요 대응을 위해서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그러한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SK그룹의 혜택이 집중된다는 평가입니다. 일반 지주사의 손자회사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리스업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삼성은 지주사 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삼성으로선 정부가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기업들 입장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투자고 투자를 자체적으로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투자금이 커졌기 때문에 국민성장펀드 같은 거에서도 저리대출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두 곳이 정부의 펀드 지원을 받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두 기업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자본 조달을 못하면 어디가 할 수 있어요? 우리한 거를 국민성장펀드가 준다. 비상장, 벤처, 스타트업 이런 것들 지원하고. 정부는 내년 초 집행을 목표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대규모 공장 증설 등을 위한 지분 투자나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지난해 정부와 한전, LH 등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70%에 여전히 육박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확장 재정을 통한 잠재 성장률 반등을 강조하고 있어서 재정 건전성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흥배 기자, 지난해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1,700조 원도 넘었군요. 네, 국제 비교에 쓰이는 기준인 일반 정부 부채는 1,271조 원에 달했습니다. 직전해보다 53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까지 더한 공공부문 부채는 1,74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역시 65조 3천억 원 늘었는데요. 기재부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 정부 부채 증가와 정책사업 확대 등에 따른 비금융 공기업 부채 증가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 성장 대비, 즉 GDP 대비 비율을 보면 각각 0.8%포인트, 1.5%포인트 떨어진 49.7%, 68.0%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모두 감소한 것입니다. 경상 GDP가 6.2%나 증가한 영향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데 나라 살림 적자도 역대 3번째로 큰 금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누계 기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44조 원 적자를 기록했고요.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86조 1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2020년, 2022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적자인데요. 정부는 올해 관리 재정 수지가 111조 6천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SBS 비즈 지훈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정부는 대폭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는 기존 계획 변경이 오히려 사업 지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어떤 부분에서 입장이 갈리는 건가요? 네, 가장 큰 쟁점은 주택 공급량 확대 여부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SH공사, 코레일은 6천 가구 공급을 전제로 도시계획을 마련해 놨는데요. 국토부는 최근 1일 10,000에서 12,000 가구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용산이 서울 도심 핵심지인 만큼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국회 국토위에서도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가능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 속도전을 강조해 왔었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공급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서울시는 기반시설 설계가 이미 6천 가구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 공급을 크게 늘리면 도시계획을 다시 짜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물량을 단순히 늘리는 것보다 공급 시점이 늦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량을 2배로 늘릴 수는 있지만 속도가 늦춰지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미 교육, 교통 등 도시 인프라 설계가 완성된 상황에서 10,000가구 이상으로 조정하면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공급 시기가 크게 미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추가 공급 가능 범위를 놓고 약 2,000가구 내외가 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국내 최대 상업용 부동산 운용사인 이지스 자산운용 매각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금 회수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불공정 논란을 제기했던 흥국생명이 결국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흥국생명이 고소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흥국생명은 이지스 운용 최대 주주와 주주 대표, 매각 주관사인 모건 스탠리 한국 IB 부문 대표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공정 입찰 방해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입니다. 매각 입찰 거래에서 프로그레시브 딜이란 경매 호가 방식을 말합니다. 인수 후보들 간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며 경쟁해 최종 입찰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흥국생명은 이지스 운용 매각 과정이 표면적으로는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을 진행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했지만 사실은 입찰 가격을 높이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 흥국생명은 본입찰에서 1조 500억 원의 최고가를 입찰 가격으로 제시했고 외국계 펀드인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와 하나생명은 각각 9천억 원대 중반의 입찰가를 제시했다라는 설명인데요. 매각 주관사와 최대 주주 등이 힐하우스 측에 알려줘 1조 1천억 원의 최고 입찰가를 다시 받았다는 겁니다. 힐하우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흥국생명은 크게 반발하며 고소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매각 공정성 논란에다가 국민연금이 이지스 자산운용의 투자금 회수를 검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지스 운용이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 위탁자산 관련 내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겁니다. 핵심 출자자의 출자 내역과 성과 고수 등 기밀 정보가 국민연금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인수 후보들에게 제공됐다라는 건데요. 이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이지스 운용에 위탁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 위탁 자산은 약 2조 원으로 전해지는데 만일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면 대규모 위탁 자금이 빠져나가 기업 가치에 변동이 생깁니다. 이 경우 이지스 운용의 경영권 매각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오늘 새벽 우려됐던 철도노조 파업은 다행히 넘겼지만 내일 아침 출근길 대란 위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를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 협상이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도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후 일찍 마주 앉았던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줄줄이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노사 교섭이 좀처럼 매끄럽지 않은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세계 노조가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오후 1시부터 각각 만났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일제히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솔직히 달라진 건 없고요. 지금 구체적인 채용 규모나 임금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협의된 사항이 아직은 부족한 사항이 있어갖고 세계노조는 각각 적게는 3%에서 많게는 5%대의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재정적으로 부담스럽다며 1.8% 인상 정도를 바라고 있고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결국 세계노조 모두 짧게는 20분가량, 길어도 40분 정도만 교섭이 이어졌다가 모두 정회했고요.
교섭 재개도 당초 오후 6시에서 한 차례 지연되면서 내일 예고된 총파업의 실행 여부는 밤이 돼서야 나올 전망입니다. 만약 오늘 밤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못하고 결국 결렬된다면 내일 아침 출근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은 내일 새벽 첫 차부터입니다. 따라서 파업 여부를 아침에 확인하신 후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오를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일단 비상수송 대책을 세우고 출근 시간대 1호선에서 8호선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퇴근 시간대에는 승객이 많은 2호선과 5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정상 운행을 목표로 인력을 가동해 전체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내년부터 폐기물을 쓰레기 봉투째 땅에 묻는 직매립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결국 태워야 한다는 건데 문제는 수도권에 소각장이 부족해서 새로 만들자니 주민 반발이 거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방 소각장으로 보내자니 또 이 역시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눈에 띕니다. 소각장 건립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내건 겁니다. 서울시는 상암동에 새 공공소각장을 세울 계획이었지만 주민들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제동에 걸렸습니다.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단구 주민들은 우리가 30년 넘게 감내한 수도권 매립지의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소각장을 떠넘기려는 것이냐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들이 잇따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소각장 수요가 급증하게 됐지만 서울의 경우 소각장은 4개에 불과합니다. 결국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를 보내 처리해야 하는데 이 역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직매립 금지의 정책 목표는 재활용률을 높여서 폐기물 자체를 이제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와 서울시는 행정 편의적으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서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통계 조사와 재활용 정책을 통해서 공공소각장이 부족해 민간 소각장 처리가 늘어날 경우 소비자 종량제 봉투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건강 간편식이 성장세인 국내 시장에서 매년 2자릿수 매출 성장을 올리는 서브웨이가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에 유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지만 책임지고 관리할 한국 법인조차 실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채나래 기자입니다. 서브웨이가 연말 신메뉴로 내놓은 랍스터 샌드위치 한정판 접시를 굿즈로 끼워 넣어 17,900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접시의 무늬가 녹아내리며 소비자 민원이 빗발쳤고 결국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단골 손님들한테 발암물질이나 그런 걸 줬다는 게 되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힘들게 구매를 했는데 대기업이 이랬으니까 더 못 믿어올 것 같아요. 앞서 7월에는 온라인 주문 화면에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보이는 고객 정보 노출 사고로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브웨이의 잇따른 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업계는 특이한 경영 구조를 지목합니다. 외국 프랜차이즈들이 통상 한국 법인을 세우고 가맹 사업을 총괄하는 반면 서브웨이는 국내에 연락사무소만 두고 해외에서 한국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법인이 설립돼야 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책임이 없이 한국에서 돈만 벌고 있고 수익만 챙기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다. 이런 가운데 서브웨이는 국내 시장에서 650개 넘는 매장을 통해 연평균 20%대 증가세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노스페이스가 오리털 패딩을 더 비싼 거위털 100% 패딩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죠. 그런데 이 문제의 패딩을 포함한 대표 제품들 가격이 줄줄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 패딩의 대명사였던 노스페이스가 고객 혜택을 늘려가기는커녕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도대체 어떤 제품, 얼만큼 가격이 오른 겁니까?
네, 노스페이스가 이번 겨울 시즌 주요 패딩 제품 가격을 지난 겨울 시즌보다 5%에서 7% 인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전소미 패딩으로 인기인 노벨티 눕시 다운 자켓은 36만 8천 원에서 38만 8천 원으로 5.4% 올랐고, 패딩 조끼는 28만 8천 원으로 7.5% 인상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최근 충전재 혼용률을 잘못 표기해 논란이 된 제품들입니다. 또 해당 모델의 어린이 패딩도 30만 8천 원으로 7% 인상됐고, 30만 원대였던 1996 레트로 눕시 자켓은 5% 넘게 오르면서 41만 9천 원으로 비싸졌습니다. 노스페이스 측은 원 부자재 가격급 등 환율 물류비 상승 등으로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위털과 오리털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들의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집단 분쟁 조정 신청 등 피해 구제 절차를 추진 중이고, 참여연대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노스페이스는 무신사 등 온라인상 제품 설명에 거위 솜털 80%, 깃털 20%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재활용 오리털이 사용됐습니다. 거위털은 오리털보다 보온성과 가격이 높은 소재인데요. 이번 혼용률 오기재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